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나드림의 라하나입니다. 오늘 좀 흐린 봄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여기 흐름 출판의 타인을 읽는 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자마자 이건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대화, 심리, 그리고 타인, 여기 라포르까지. 어찌 보면 이 대화에 대한 책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로런스 앨리슨과 에밀리 앨리슨, 이 두 분은 부부이기도 하고요. 또 20여 년 가까이 학자이자 동반자로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를 연구해 오신 분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 하면 가정에서는 많은 불화, 또 요즘 뉴스에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폭력이나 학대, 사회적으로는 테러, 살인, 강간, 아동 성착취 등 참 이 단어를 이렇게 꺼내기만 해도 참 불편한데 실제 그 상황 속에서 테러 용의자들과 범죄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들을 상상하면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나 또 말에 대해서 또 나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극심한 강압, 압박, 부담감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까지 과연 매끄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뜻 예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려 400여 건이 넘는 테러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이시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2012년도에는 대테러 심리 전략 모델을 구축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책에 실려있는 이 다양한 사례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도 물론 있지만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본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의 파트도 심플합니다. 일부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 그래서 here이라는 대화 원칙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2부에서는 4가지 상징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재밌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쥐, 그리고 호랑이가 아니죠. 사자, 그리고 원숭이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그 특성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 눈앞의 상대방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Here 대화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솔직함, 공감, 자율, 복귀,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먼저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함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사적인 일 못지않게 공적인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함은 언제나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대하라는 말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충고처럼 들린다.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날 것 그대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를 생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솔직함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고향에 방문했을 때 거동이 불편할 만큼 어머니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는 영국에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는지는 미처 몰랐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지팡이 사용을 거부하고 휠체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침실로 가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계단 꼭대기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밤마다 이러거든.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장애가 있어요. 어머니는 내가 자기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노려봤다. 그래도 난 꿋꿋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한테는 휠체어, 지팡이, 장애인 주차장, 그 모든 게 필요해요.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지금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녀는 내가 할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무척 화를 냈다. 나한텐 장애가 없어. 과장하지 마. 그녀는 방어적으로 말했다. 엄마 너무 아파서 계단도 겨우겨우 오르잖아요. 장애가 있다고요.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대꾸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분 동안 말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로 넌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니?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매일 그렇게 아파하는 엄마를 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둘 다 격정에 휩싸여 대화는 엉망진창이 됐다. 내가 말한 건 진심이었을까? 그건 사랑 때문이었을까? 그래, 다 그렇다.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어서 엄마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몹시 가혹했던 것이다. 뭐 누구나 그럴 때가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부모님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격정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까지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대화를 왜 시작했는지 가만히 곱씹어 돌이켜보면 결국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그런 대화들을 저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여러 제안을 드리다가 결국에는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토해내듯이 저도 엉엉 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진심이었고 또 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왜 이렇게 도통 이해를 못 해주실까? 하지만 반대로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다 내 딸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거절을 하셨던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서로에게 진심이다, 솔직함이다 라는 생각에만 빠져서 또 상처를 주었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야 알았어요. 솔직함에도 아주 세밀한 배려,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걸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붙은 파리에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네 친구 이마에 붙은 파리를 없애려고 손도끼를 쓰지는 말라. 기본 뜻은 이렇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만 쓰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진실을 둘러싸고 장광설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지만 솔직함을 대놓고 무기 삼아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는 것도 현명한 전략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특히 그렇다. 라포르를 형성하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당한 크기의 세심함과 적당한 정도의 솔직함이 필요하다. 감정의 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때론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대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주 진지하거나 개인적일 때 특히 그렇다. 감정의 운전대를 잡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감정의 황무지로 들어가고 있을 테고, 의사소통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누군가가 한 행동으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다면 공격당하고 수세에 몰린 느낌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때론 사소한 속임수라도 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의 배우자가 빨래 접는 방법을 두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바로 우울해지고 화가 날지도 모른다. 나를 비난하는 배우자를 역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언쟁은 관계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시는 누군가 당신의 운전을 비난하는 경우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조심해, 벽에 닿을 뻔했다고.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방어태세를 취하고 맞받아 소리치는 것이다. 아니거든. 넌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차 옆을 긁어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기억인데 나의 조부모들은 운전 중에 동승자가 하는 이야기는 공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굳게 지켰다. 자기야, 정말 충고 고마워. 네, 이렇게 저도 운전할 때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쵸? 네, 다짐을 또 해봅니다.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을 억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감정의 뇌가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게 되고 목표와 전략보다는 감정의 변덕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감정의 뇌에 따른 단순한 행동은 자연스럽지만 현명하지 않다. 내면의 목소리를 조절하려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의 속도와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에 누군가 한 말에 충격을 받거나 속이 상하거나 언짢아지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당황스럽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멈춰보라. 단, 상대의 반응이 당신과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당신의 진짜 기분. 그 기분을 인정하면서도 더 객관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건지 궁금하다. 실제로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 그들의 이야기에서 근본적인 메시지를 뽑아보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선택한 식습관, 배우자, 생활 방식을 바꾸기 바라는 마음에 네가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상처를 주려고, 또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맞지? 혹은 내가 너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령 너의 직업, 나의 자녀, 너의 건강,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네가 성가셔하는 것 같아. 나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니?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를 두고 직접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 막거나 자기 나쁜 행동에 항의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시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대답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상대에게 동의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솔직한 태도를 취하면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절대 극복할 수 없거나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풀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의 뇌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면서 반응 속도를 좀 줄이거나 대답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감정의 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때때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꼭 누르면서 즉각 반응을 하기 전에 침착하자. 5분만 생각하고 대답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의 뇌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솔직한 대화에서 진짜 열쇠는 목표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할 때 결국 서로의 욕구 그리고 대화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은지,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내 감정을 다 개워내고 토해내고 그냥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 당면한 문제를 정말 같이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목표에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솔직한 대화,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율성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놀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진행한 테러리스트 신문 연구에서 용의자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보당국에 말을 할지 말지 여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 같아 보인다. 대의에 헌신하고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에게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얻었는데 왜 당신에게 무엇이든 말하겠는가?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을 압박하거나 또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범죄자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위협, 유인책, 호소, 강한 요구, 끊임없는 압박,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우리의 연구 결과로는 이런 방법 가운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 그러면 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토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한 동시에 묘하게 좌절감을 안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뭔가를 시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숙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며 자신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길 원한다. 이러한 자율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독립된 생물이 취하는 하나의 기본 구조다. 자율성의 원리가 얼마나 본능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물 행동을 다룬 수많은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시카고의 링컨 파크 동물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실내로 갈지 실외로 갈지 선택권을 쥔 침팬지와 고릴라가 자기 무리의 다른 일원에게 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였고 느긋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며 사육사로부터 움직임을 통제받을 때보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했다.
반면에 선택에 제약을 받는 침팬지와 고릴라는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다시 말해 선택의 자유를 얻은 동물은 궁극적으로 어딘가에 가둬지더라도 자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고 건강했다. 마지막 히얼 대화 원칙, 복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귀에 관한 특정 기술을 가리키는 연상기호로 소나를 쓴다.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가 소리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귀에 능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신호를 돌려보낸 다음 튀어 돌아오는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 소나의 첫 번째는 심플, 단순 복귀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직접적이고 또 보통은 말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복귀를 위한 적절한 단어, 또 그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는데요. 뭘 더 알고 싶은지, 들은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듣는 겁니다. 다음은 한편으로는 시점과 프레임을 다른 곳에 두고 복귀하는 방법입니다. 양쪽의 상반된 시각, 상반된 감정, 상반된 증거를 상대방에게 다시 요약해 주는 것이죠. 당신이 문장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건 상대는 바로 그걸 더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언쟁 금지. 언쟁이나 합리화에 나서는 대신 논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반박은 피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선 네가 나한테 말한 이야기는 또는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이런 표현이 도움이 될 뿐더러 맞대응식의 언쟁도 막아준다고 하죠. 네 번째는 긍정. 기반이 될 만한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찾아내 부정적인 요소는 무시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부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묻힌 것 같더라도 변화의 발판이 되는 만큼 샅샅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소나의 마지막 리프레이밍 재구성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거나 요약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 깊은 감정이나 가치를 나타냄으로써 들은 이야기를 복귀하는 것. 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굉장히 너에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재구성하기는 대화를 다음 주제로 이끄는 중요한 질문으로 또 계속 이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잡초 속에서 꽃 찾기. 당연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싶어 한다. 긍정적 강화나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바꾸는 도구로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행동심리학 분야에서 수차례 검증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은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누군가의 식습관에 비아냥대는 반응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더 건강한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 자기 직업에서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즐거움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지각을 이유로 누군가를 꾸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제 시간에 와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한다. 나쁜 행동을 죄다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눈여겨보자는 말이다.
밀러와 롤릭은 이것을 잡초 속에서 꽃 찾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변화하도록 격려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잡초 한 다발을 건네지는 말자. 상대방의 행동이 아주 극단적이라고 해도 비판의 충동을 이겨내 긍정적인 면을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행동이 혐오스럽거나 그것을 둘러싼 말이 부정적일수록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기는 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여긴 꽃은커녕 잡초밖에 없어. 우린 이걸 내담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그 중에는 자신이 가장 아껴야 할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아주 열심히 찾아서 그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했다. 그게 어려워 보이거나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이는 되게 효과를 보았다.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 하나가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작은 바탕이 된다. 네, 이제 다음으로 책의 두 번째 파트, 4가지 상징으로 타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애니멀 서클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1부에서 우리는 라포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다.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 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능력을 갖춘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로 태어나거나 갈등을 즐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관리자로 타고나거나 물러서 있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대인관계에 안전지대를 두고 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상호작용을 해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어색하다고 느끼는 사교적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애니멀 서클을 알아야 하는데, 애니멀 서클은 인간의 주요 의사소통 4가지 방식을 동물에 대입해 도식화한 것이다. 각각의 동물 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이 후반부에 잘 담겨 있는데요. 잠깐 간단한 핵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갈등과 논쟁을 즐기는 티라노사우루스. 갈등을 다루는데 숙달하려면 자신의 레퍼토리에서 공격적이고 모욕적이며 가혹한 소통 방식을 없애야 한다. 좋은 논쟁자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솔직하며 직설적이다. 하지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가혹하게 굴거나 비아냥대기도 한다. 자칫하면 선을 넘기 쉬우므로 최대한의 자제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순응하고 추종하는 쥐의 특성입니다.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기면서도 자신을 지키려면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뒤로 물러서서 귀를 기울이며 끈기를 갖고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추종자는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다. 다음은 통제하는 리더 사자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책임감 있게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줄 알아야 한다. 단, 통제가 과하거나 독단적이거나 고지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좋은 리더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계획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헌신과 자신감을 끌어내면서 진두지휘를 한다. 끝으로 협력과 친구의 상징인 원숭이. 팀워크에 숙달하려면
과하거나 부적절한 친교는 주의해야 한다. 좋은 친구는 온정, 대화, 배려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애착을 쌓는다. 이러한 애니멀 서클을 파악하고 나면 이 세 가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상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동물을 대하고 있는가? 둘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 나는 어떤 동물 유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동물 유형이든 편하고 자신감 있게 소화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자신 있고 또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명쾌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많은 가이드가 수록된 책입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이렇게 자신의 애니멀 서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수록이 되어 있어서요.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한 가지가 타인을 읽어내는 힘, 그 말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렌스 앨리슨과 에밀리 앨리슨이 지은 이 네 가지 상징으로 풀어내는 대화의 심리학, 타인을 읽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